2부 비상장 주식 어떻게 낮출 것인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타이틀이 어떻게 낮출 것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주식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여야 되는 거가 포커싱이 돼 있을 때 얘기고요. 네. 사실은 이제 내 주식을 누군가에게 매각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네. 높일 것인가가 문제되겠죠. 네네. 예, 그때는 이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네. 더 많은 가격을 받고 이익을 시현할 건가 포커싱이 될 텐데 네. 이거는 이제 그런 매각이라기보다는 실제 특수관계인들끼리 여러 가지 가업 승계 목적으로나 차명주식 회수 문제로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을 그중에 큰 게 세금이니까 그 세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가치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그냥 어떻게 하면 되울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논제를 먼저 꺼내기 전에. 네. 자, 가령 어떤 회사가 순자산이 70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영업 캐시플로우, 영업 현금 흐름. 실제 이건 현금 영업이익입니다. 네. 회계상의 이익이 아니고 한 5년간 이제 연 5억 정도 꾸준히 나올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소장님 같은 경우 이런 기업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의 가격에 내놓고 싶으세요? 100억 이상은 받아야죠. 근거는요? 감으로. 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70억 정도는 네. 물론 이게 이제 얼마나 이걸 유동화할 수 있느냐, 네. 현금화할 수 있느냐 논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5억씩 5년간이면 이것만 해도 25억이잖아요. 그럼 95억은 최소한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95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네. CEO는 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CEO가 바라는 그 적정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많은 것 같지 않는데요? 그렇죠. 뭐 네.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국세청은 세법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순자산 가치의 40%의 가중치를 반영하고요. 네. 그다음에 순손익 가치 여기에는 이제 이 영업이익 5억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려면 원금이 얼마여야 될까? 50억이죠. 그걸 손익가치로 보는 거예요. 대략 10배 보면 되네요. 그렇죠. 10배. 네. 예, 10배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의 60%, 이 30억. 그럼 세법상의 평가액은 58억이 되겠죠. 58억.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세법상 평가액이 오히려 CEO가 생각하는 실질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는 낮은 가격으로 이거 자체가 이미 낮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세법의 평가 기준이 이 주식 이동에 따른 세금 부분을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반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순자산 장부가액은 72억인데 실제 청산할 때 청산 가치는 한 3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연 2억으로 돼 있지만 실제 현금 영업이익은 연 1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기업이라면 보통 얼마에 CEO는 매각하기를 원할까요? 뭐 30억은 넘을 것 그렇죠. 같아요. 30억에다가 3년간 영업이익 1억씩이니까 3억 하면은 33억, 2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 이 현금 영업이익은 관심이 없어요. 청산가치 관심이 없습니다. 순자산 가치 70억에다가 40%인 28억이고 계속기업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손익 가치 20억에 60%인 12억. 그래서 상징법상의 평가액은 얼마다? 40억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앞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뭐 더 낮은 가격으로 하는 부분은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포커싱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가치를 실제 가치로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이제 고민의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평가되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치의 거품을 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크게 한 8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요. 근데 이거 사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부채를 늘리면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럼 순자산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퇴직 충당금이라든가 특히 이제 대표이사의 퇴직금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근로자들이 다 퇴직연금으로 DC형 가입돼 있어서 퇴직 충당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이제 정관상에 정해진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채로 회계에 계상하는 순간 당연히 순자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순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익잉여금을 밖으로 유출하는 방법 중에 배당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것도 자산의 볼륨을 줄이는 자본의 볼륨을 줄이는 행위니까 순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장부상에 잡혀 있지만 아니면 이제 처분해야 될 뭐 재고 자산들 일부 회계상으로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고요. 또 매출 채권 중에는 소멸시효가 끝나서 자산성이 다 사라진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상각을 떨면 되겠죠. 자, 비용으로 털어내는 그렇죠. 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그 회수가 안 된 거는 대손상각을 떨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2년을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회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를 네네네. 입증을 해야만 가능한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상각을 떨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적인 의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주관적인 노력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한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내복지기금에 전입시키는 순간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손익가치도 떨어뜨리고 또 자산가치도 떨어뜨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죠. 물론 이 사내복지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에 뭔가 기회를 넓히겠다라는 또 경영적인 철학이 사실 먼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순자산가치를 최대한 낮추는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네. 손익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제 평가 기준일에 가산될 매출을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방법 네. 또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내년에 집행하기로 한 비용을 평가 기준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조기에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올해 매출의 일정 부분을 뭐 관계회사든 아니면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손익가치를 덜 발생시키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 네. 있고요. 뭐 현실적으로 옛날같이 퇴직금 정산이 원활하진 않지만 또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면 정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앞에서 충당금을 계산하는 거하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손익가치의 가중치가 더 높은 기업은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또 반면에 순자산 가치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충당금만 계상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업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방법들이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니 해도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돼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원퇴직금이에요. 네. 그래서 퇴직금 정산을 통해서 본인의 일정 부분 기여 이익도 환원 받고요. 네. 또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떨어진 그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주식이 이동하는 가압승계 플랜까지 연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순자산가액 70억이고 영업이익이 연 5억이다. 네. 세법상으로 주식 가치가 58억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만약에 퇴직금을 30억을 지급을 했다고 가정하면 거의 손익가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연도에 이게 30억이라는 게 비용 처리됐기 때문에 직전 연도 순손익가치가 큰 폭의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전체 손익가치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전체 손익가치가 음수인 경우에는 그냥 손익가치를 0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순자산가치 이 돈이 법인이 유보되어 있는 돈에서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70억에서 30억을 차감한 순자산가치를 45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주식가치는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36억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 정산을 통해서 퇴직금을 확보하면서 퇴직소득세의 절세 효과를 누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주식가치를 무려 58억에서 36억인 22억. 네, 그렇죠. 22억만큼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뜨린 58억에서 36억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이 양도 주식수에 따라서 요건 이제 퇴직금 중간 정산 전에 납부하는 세액이고요. 이건 정산 후 납부하는 세액입니다. 만주 전액을 양도한다고 가정할 때는 퇴직금 정산 전에 15억 6,800에서 퇴직금 정산 후의 납부세액은 9억 5,600이니까 퇴직소득을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세 절세효과 외에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효과 6억을 별도로 더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이제 주식 과표가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증여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전체의 보유 주식수를 전부 다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할 때 총 증여세가 23억 정도 나오는데 퇴직금을 정산하고 난 후에 증여세는 한 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양도보다도 증여할 때는 절감액이 더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가업승계나 있어서 이 퇴직금의 역할은 물론 퇴직소득세가 예전보다 많이 인상되긴 했습니다만 가압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은 이 퇴직금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압승계 시점에서의 주식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퇴직금이다. 그렇죠. 네. 예, 예전보다 퇴직금 제도가 배수가 제한되거나 뭐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된다든가 뭐 정률 공제가 없어진다든가 세율이 인상되는 하는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명불허전이다. 네. 가압승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퇴직금에 대한 관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퇴직금 정산할 때 고려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을 보시면 자, 2021년도 12월 31일이 예를 들어 평가 기준일이에요. 네. 퇴직금 정산을 안 했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손익은 이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네. 예시처럼. 그다음에 사업연도는 이제 2021년도 평가 기준일이 12월 31일이잖아요. 네. 이때까지 기준은 이제 가결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손익은 직전 사업연도 3개년치를 반영해야 되고요. 순자산 가치는 그 평가 기준일 현재의 가결산한 데이터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 주당 가치는 13만 2천 원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21년 12월 30일 날 퇴직금을 15억을 지급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손익은 여전히 작년 손익엔 반영이 안 되죠. 네. 네. 왜냐하면 직전 사업년도 3년치의 데이터를 반영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지만 2021년도 당기 순자산에는 그만큼 15억이 차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 주당 가치는 퇴직금 15억을 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원, 얼마 줄어들지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이 12월 31일이 아니라 12월 31일 날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평가 기준일이 그 사업연도 종료일일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이게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직전연도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주당 손익 가치도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한 주당 가치는 무려 얼마예요? 64,000원이니까 하루 차이로 퇴직금 정산 전에는 13만 2천 원, 15억을 정산해 봐야 12만 원. 근데 이걸 사업연도 종료일에 하게 되면 6만 4천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려 정산 안 할 때보다 거의 50% 가까이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산을 어느 시점에 하냐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부장님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네. 당해년도 내가 퇴직금 정산한 게 당해년도의 손익가치에 영향을 미치려면 네. 퇴직금 지급 시점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루라도 미달이 되면 그 해의 사업연도 손익에는 퇴직금 정산분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사례에서도 보면 그 하루 차이로 주가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자, 배당을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똑같은 네. 조건이고요. 네. 자, 배당은 순손익 가치에는 영향을 하나도 미치질 않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법인에 쌓여 있는 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아까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얼마였죠? 36억이었죠. 근데 배당을 똑같이 30억으로 지급했을 때는 주가는 48억으로 오히려 10억이 더 퇴직금일 때보다 높죠. 네. 퇴직금은 이게 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때의 얘기니까요. 네.
자, 그래서 같은 예로 58억에서 48억으로 시가총액이 낮아지는 거고요. 뭐 배당도 역시 절세 효과는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만큼은 아니지만, 예,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배당을 30억 했을 때하고 퇴직금 30억 했을 때하고 텍스가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배당 30억을 했을 때는 건보료까지 포함해서 무려 42%가 공제되는 거고요. 종합소득 과세가 되고 이제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퇴직금은 분류과세고 건보료 부담이 없습니다. 예, 이때 퇴직소득세는 한 7억 4천으로 24.8%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상당한 절세가 나타나는 거고요. 소득세 절세만 한 5억 가까이 되는 거고 또 법인세 절세만 한 6억 가까이 되는 거죠. 이거와 별도로 주가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낮은 주가가 반영돼 있는 주식을 이동할 때 뭐 양도가 됐든 증여가 됐든 세금이 연동해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오늘 강의는 이제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인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순자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 확정된 부채를 가산한다거나 퇴직 충당금을 계상한다거나 배당 정책을 도입하거나 뭐 자사주 취득, 유상감자, 재고자산의 처분, 매출채권 소요 완성, 그러니까 2년 내에 건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퇴직금과 배당을 소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퇴직금이 더 파워풀하게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다는 부분들을 또 아까 세금 측면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간단하게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비상장 주식 가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미래 구도에 대한 CEO의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승계를 할 계획이 일부 있는지, 아니면 당대에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매각적으로 갈지에 따라서 이 비상장 주식 가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적절하게 이제 실제 가치와 매칭되게 관리를 하려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항목들에 대한 적절한 실행 타이밍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상장 주식 가치 떨어뜨리는 거는 벼락치기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속성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업력이 되고 이 승계나 뭐 매각이나 청산에 대한 기업의 미래 구도가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실행하셔야 될 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